1954년 켈로폰네소스 반도의 한쪽 끝 고대 올림피아 이적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고고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한 전설의 흔적을 마침내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다. 제우스 신상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실물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다. 바로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직접 신상을 조각했던 작업장이 세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제우스 신상의 실존 여부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던 이 전설적인 조각상은 실제로 존재했음을 세상에 증명해낸 셈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제우스는 단순한 신이 아니었다. 그는 천둥과 번개를 만들고 비와 바람을 도르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때문에 올림피아에서는 해마다 제우스를 숭배하는 대규모 제사와 제전이 열렸고 이러한 경배의 중심에는 단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올림피아 중심부의 오뚝소슴 제우스 신전은 앞뒤로 6개, 좌우로는 13개의 기둥이 견고하게 받치고 있었으며 전체 규모는 너비 약 27m, 길이 64m에 달했다. 말 그대로 고대인들의 모든 지혜와 기술이 응축된 최고의 걸작이자 위대한 건축물로 여겨졌던 공간이었죠. 당시 올림피아는 엘리스라는 도시국가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엘리스인들은 전쟁 도시인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에 웅장한 아테나 여신상을 세웠다는 사실에 자림을 받게 된다. 이에 그들은 결단을 내린다. 반대 최고의 조각가로 불렸던 페이디아스를 초청해 자신들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위대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말이죠. 아테네 여신상으로 프로의 명성을 얻은 페이디아스는 그 영광을 뛰어넘는 또 다른 걸작에 도전하기로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상을 올려다보며 신 앞에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겠다. 그의 말처럼 무려 8년의 시간 끝에 마침내 제우스 신상이 완성된다. 대리석으로 조각된 아마존 여전사의 형상이 새겨진 받침대 위 황금과 사나, 흑단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자에 앉아있는 제우스. 그의 높이는 자그마치 13m에 이르렀고 신전의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만약 신전의 천장이 더 높았다면 제우스상 역시 더 크고 더 장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시대를 뒤흔든 불가사리의 실체는 땅속에서 조용히 큰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우스 신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였고 압도적인 디테일과 신성한 분위기는 그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원체는 향기로운 산나무로 조각되었고 피부는 사마로 덮여 마치 생명을 지닌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어깨 위엔 유리와 흑단,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만토가 걸쳐져 있었다. 어느 하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형상이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단탄이 아닌 경의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신상이 놓인 받침대 안에는 올리브유로 가득 찬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비친 제우스의 모습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또 다른 신상을 탄생시켰죠. 연못은 거물처럼 그 거대한 위엄을 반사해냈고 그 풍경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신성함으로 가득 찼다. 이 위대한 신상은 단순히 그리스인들만의 자부심이 아니었다. 로마의 장군들조차도 신을 직접 마주한 것 같다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리스의 역사학자 플라니우스 아리에는 기력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라도 제우스 신상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게 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철학자 필로는 세상의 다른 불가사리들은 단지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의 끝일 뿐이지만 제우스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고 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각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빚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며 그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공표하게 된다. 이후 제우스 신사는 명성을 넘어 사나이의 믿음이 되었고 이웃 국가들까지 곡물과 곡물을 바치며 신 앞에 절을 올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외의 대상은 곧 시기와 탐욕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었다.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상의 머리를 베어 수집하고 싶다는 엽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눈은 결국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으로 상하게 되죠. 그러나 신의 손상을 훼손하려는 그의 욕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칼리굴라는 게리를 실현하기도 전에 암살당했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속삭였다. 제우스의 분노가 그를 삼킨 것이다. 반시의 고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칼리굴라나 제우스 신상이 목을 노린다는 말이 돌던 날, 신사는 천둥 같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진동으로 주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인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 이후로도 제우스 신사는 전설로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 조각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수많은 모란과 고고학적 증거는 그 존재를 증명하지만 실제 신상의 모습은 여전히 비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394년 예술품 시즘에 집착했던 한 선관이 콘스탄티노플의 디미엘 갤러리로 옮겼다는 설, 426년 테오도시우스 2세의 신정 파비령에 의해 함께 파괴되었다는 설, 475년의 대화재 혹은 522년의 지진으로 인해 프로노스 언덕이 무너지고 그 안에 매몰되었다는 설 등 그 중에서도 522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매몰설이 가장 미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건 역시 어디까지나 지치기일 뿐 제우스 신상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묻는다. 신이 직접 앉았던 그 왕자는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몇몇 학자들은 제우스 신상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파괴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로 옮겨진 뒤 지금은 깊이 묻혀있는 상태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높이 13m에 달하던 조각상의 작은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진이나 화재만으로 설명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우스 신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조각상이었기에 오히려 너무나도 성스러워 흔적 없이 사라져야만 했던 문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제우스 신사. 그러나 그 속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 그 거대한 신상이 진실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왜 그 형상을 다시 마주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 기묘한 밤이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는 지중해 모욕의 중심지였던 섬 노도스를 정복하기 위해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포위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거대한 섬의 요새는 마치 철벽처럼 단단했고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는 쉽게 그 벽을 서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군사 몰자를 섬에 남긴 채 철수했고 뜻밖에도 노도스는 큰 승리를 얻게 된다. 노도스인들은 남겨진 군수품을 팔아 큰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할 만한 조각상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조각가는 그리스의 천재 조각가 미시포스의 제자 카레스였다. 그는 섬의 수호신으로 여겨주던 태양신 헬리오스를 본떠 기념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세상에 등장한다. 바로 로도스 거사.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조각상이죠. 지금은 그 어떤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아 완성된 형상조차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리를 걸리고 서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고대의 동전, 그리고 로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몇몇 모란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거사는 태양을 응시하며 눈을 가린 듯한 자세였고 그의 머리는 둥빛으로 불타오르는 곱슬머리로 묘사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조각상의 머리 도굴은 실제로 사람이 올라나 저기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그 거대한 조각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은 비잔티움 제국의 필요가 남긴 문안이다. 로도스인들은 조각의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도분마다 주물을 떠만든 뒤 흑산이라 불리는 인공의 둔덕을 쌓아나며 상단으로 올라갔다. 이런 방식이라면 거상을 바치기 위해 쌓인 흑산은 들 크기만으로도 자결산에 거분다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도스 거산이 크기 또한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자유의 여신산과 비슷한 40m 내외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위치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이어진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만드라키 항구, 즉 사슴동산이 있는 지점 근처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산이 항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발을 내디딘 자세로 조각되었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에는 심각한 모순점이 존재한다. 만약 다리를 벌린 채로 조각상이 세워졌고 그 사이로 대가 지나갔다면 최소한 조각상의 높이는 120m 이상은 되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부 학자들은 항구가 아닌 더 깊은 내륙이나 언덕 위의 거상이 세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라진 2개의 조각상. 하나는 신의 미염을 담은 제우스상, 다른 하나는 태양의 수호를 상징한 로도스 거상. 이 두 불가사리의 흔적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묻는다. 혹시 저 깊은 땅속 어딘가에서 신들이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르테미스. 그녀는 밝기 아래 사냥하는 자, 숲의 동물들을 지배하고 순결과 천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위대한 여신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신성시하며 깊은 숭배의 마음을 바쳤다. 비록 성격은 거칠고 독시심이 강했지만 봄시의 다산과 투미를 둘러오는 존재였기에 아르테미스는 고대 그리스 섬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에 대한 경외와 신념은 고스란히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역사 속에 새겨지게 된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지원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웅장한 신전을 아마존 전사들이 직접 건축한 곳이라 믿으며 신비한 신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거대한 숭수가 신전을 휩쓸며 그곳은 한순간에 퇴허가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150년 후 당시 에페소스의 대군주이자 엄청난 돈을 자랑했던 프노이소스가 이 퇴허 위에 다시 신전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크레타 출신의 건축가 케르시프론과 그의 아들 메타게네스를 둘러 작업을 의뢰하고 그 재건 작업은 무려 120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르테미스 신전은 압구적 그 자체였다. 신전은 총 길이 115m, 높이 46m에 달했으며 무려 127개의 백색 대리석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높이는 20m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최초의 신전이자 신의 영역과 인간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보였다. 반대 사람들은 이 신전을 보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렸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성전을 단순한 건축물로 보지 않았죠. 그것은 신의 거처였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조차도
아르테미스 신전을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이 신전은 기저에 있는 이집트의 데티라미드와도 견줄 수 있는 골짜기다. 하지만 기원전 356년 산산조차 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신전은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담화범 헤로스트라토스. 그는 포스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이든 저지를 수 있다 는 들을땐 명이 여기에 참잡혀 있었다. 결국 그는 신전을 통째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불길 속에서 무너지는 신전을 바라본 에페소스인들은 얼굴을 감싸며 소리를 지르고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릴 것을 두려워했다. 범죄 후 헤로스트라토스는 곧 처형되었지만 그의 바람대로 그의 이름과 악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나 에페소스 사람들은 신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신안을 놓지 않았다. 왕들은 직접 기둥을 제작했고, 귀족 여성들은 보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며 시민들은 하루같이 신전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심지어 동방 원점 중 에페소스를 방문한 알렉산더 대왕조차 불타버린 신전을 보고 깊이 매료되어 자신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페소스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나라의 왕 이름으로 신의 짐을 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 담화함은 그들의 신념을 드러낼 순간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새로운 아르테미스 신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로 평가받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두 배는 더 크고 장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말이죠. 그렇게 아르테미스의 짐은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그 위엄은 세상의 그 어떤 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성역으로 남게 되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전보다 더욱 거대한 규모로 도안했다. 길이 137m, 높이 70m에 달하는 이 새로운 신전은 고대 건축 기술의 정점이라 불릴 만큼 정교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신전 건축에는 가장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이 사용되었으며, 햇살 좋은 날이면 신전 전체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듯한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신의 영역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아르테미스 신전의 아름다움과 규모는 이 소문을 타고 지중해 전역에 퍼졌고, 에페소스는 명실상부한 성지이자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도시 대부분의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항구에는 늘 신전을 보기 위해 찾아온 여행자들과 유력 상인들의 대로 독점했다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도시의 상징이자 경제의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 위대한 신전은 전쟁의 술렁돌이 속에서도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페르시아의 침공 당시 에페소스 시민들은 도시 중심부까지 침입한 병사들로부터 도망쳐 아르테미스 신전 안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전의 지붕에 자신을 줄로 묶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나는 성역이다. 놀랍게도 페르시아 병사들은 신전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페르시아인들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처럼 작용했고, 심지어 신전 안으로 도망친 동물들마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신전은 생명의 피난처였고, 전쟁조차 침범하지 못한 진정한 신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에페소스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전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다. 기독교인들의 오삼 숭배 금지로 인해 여신 숭배와 신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충돌과 긴장이 이어졌지만 에페소스인들의 강한 신념으로 신전은 그 시기를 또 한 번 견뎌낸다. 그러나 결국 268년 동기르만 부족 고추족의 습격으로 신전은 처참히 파괴되고 만다. 이후 일부 기독교인들이 파괴될 신전을 예배당으로 개조해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들지라는 짧았고 신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고대의 온전했던 성전은 퇴어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58년 영국의 고고학자 존 터틀 모드는 우연히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에페소스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잊지 못했고 결국 1863년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신전을 찾기 위한 탐험에 나선다. 3년 뒤 1866년 에페소스 유적지를 조사하던 중 그는 한 기물을 발견하게 된다. 기문 속 내용은 신전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그 실마리를 따라 발굴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1829년 12월 31일 땅속 6m 아래에서 오래된 사원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모래의 수요에 잠들어 있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 비록 대부분은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은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쓰여지는 찬란한 복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르테미스 신전의 일부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를 보며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순결을 상상하곤 한다. 고대 시인의 찬탄이 이 신전의 미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는 바빌론의 성벽을 알테오스 강변의 제우스 상을 보았노다. 공중정원과 로도스의 거상, 키라미드와 마우슬로스의 묘소 또한 보았노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들 그늘에 묻히고 말았다. 태양조차도 올림푸스의 너머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불가사의로 향한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린 이 도시는 고대 문명의 전점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선진 시설들이 세워졌다. 도서관, 천문대, 본물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 등대는 무려 135m 높이로 바다를 밝히며 고대 세계를 인도하는 빛의 기둥이 되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해수면 위 7m 높이 인공 지단 위에 세워진 3층 주조의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닫히는 완벽에 가까운 기뢰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구조적으로도 극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등대는 무려 1500년 동안 거센 파도와 바람을 버티며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등대의 가장 꼭대기, 내 모서리에는 신화 속 바다의 수호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바나의 신, 트리톤을 비롯해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동산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세워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신의 가호 안의 바다를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등대 내부에는 불빛을 예지하기 위한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꼭대기에는 불을 밝힐 화로와 함께 커다란 반사경이 놓여 있었다. 낮에는 햇빛을 모아 반사시키고 밤에는 불을 피워 그 불빛이 멀리까지 퍼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 반사경은 그 크기와 위력이 엄청다. 최대 56km 떨어진 해안에서도 등대의 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 거대한 반사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은도곤된 고관택 금속이었다는 설, 또는 연생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확실한 점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고문안에서는 이 반사경이 단순한 빛의 도구를 넘어 적성을 태우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굴절 거울을 이용해 망원경처럼 먼 곳을 확대해 볼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등대는 단순한 뜸화 시설을 넘어 밤원 요새로도 사용되었다. 무려 300리치사 뒤밤이 내부에 있었으며 대부분은 전사들의 막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시 적의 침입에 대비해 자체 저수조를 닫힐 상시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필요시 등대를 완전히 폐쇄하여 요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처럼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웠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수많은 여행자와 학자들의 기록에 남겨졌다. 그 중에서도 1183년 아람의 지리학자 이븐 주바일의 기록은 등대의 위엄을 생생히 전해준다. 이 등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고 인간의 두 눈으로는 그 장관의 전부를 담아낼 수조차 없다. 심지어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642년 이후에도 등대는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했다. 그러나 880년 툴룬 왕조의 아흐마드 툴룬이 손상된 도구를 복원한 뒤에도 두 차례의 큰 지진 내 950년과 956년에 발생한 흔들림으로 인해 외벽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다. 등대의 높이는 너무나 높았고 균열로 인해 구조가 불안정해지자 결국 일부 상층부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높이는 22m나 줄어들게 됩니다. 등대로서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등대는 방시탑으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비록 불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해안을 감시하기에는 여전히 탁월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파격은 1303년과 1323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대지진이야가 등대는 거의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등 이후로는 점점 붕괴되어 갔다. 1325년 모로코의 유명한 탐험가 이븐 바투타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등대의 참혹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한쪽 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나무 판자 하나를 얹어 임시로 막아놓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다. 이후 1394년 다시 방문한 바투타는 더 절망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등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잔해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고대의 진영비가 마침내 대지진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가장 눈부신 별 중 하나로 인간이 하늘과 바다 사이에 세운 빛의 탐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게 1480년 등대가 무너진 지 86년이 흐른 어느 날 이집트의 술탄 타이트메이는 남아있던 등대의 석재를 수거해 그 자리에 요새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고 그 자리는 지름의 타이트메이 요새로 대체되었죠. 이후 등대는 더 이상 실물로 마주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고 고대 문헌과 역사 기록 속에서만 전해지게 되었다. 비록 사라졌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바람대로 이 등대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고 여러 시대의 학자들과 여행가들에 의해 기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른 1928년 알렉산드리아 항구 인들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고고학자들이 등대의 일부로 추정되는 석재와 구조물 조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는 점. 그로 인해 발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되었고 등대의 흔적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1994년 발굴이 다시 재개되었고 프랑스의 고고학자 장이고 알테르에 의해 동쪽 해역 항구 해저에서 등대의 잔해로 보이는 거대한 석기와 무너진 벽체가 발견된다. 정밀한 조사 끝에 수백 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중 34점은 인양되어 등대의 일부로 추정되는 정기환 석조물들과 상부를 장식했던 조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지진으로 인해 쾌저로 추락한 것들로 보였고
특히 20세기 혹은 14세기 지진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양된 유물들은 현재 알렉산드리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등대는 사라졌지만 그의 염원은 여전히 박물관의 유리 너머에서 우리에게 고대의 경이로움을 속삭이고 있는 셈이죠.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대한 희한 발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젠가 등대의 더 많은 조각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고대의 불가사의로 시선을 돌린다. 1856년 대형 박물관의 고고학자 찰스 니턴은 터키의 보드룸 지역에서 흥미로운 보조 유물을 전달받는다.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예적의 가능성을 직감합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발굴이 시작되자 고대 7대 돌나사의 중 하나인 마우솔로스 능뢰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원전 377년 소아시아의 타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 마우솔루스. 그는 유이이자 아내였던 아르테미시아와 결혼한 뒤 수도를 할리카르나소스로 옮겨 도움이 기틀을 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24년 뒤 그의 죽음은 아르테미시아에게 깊은 기토마음을 안긴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토도지에 섞어 마셨다는 전설까지 전해질 만큼 지긋한 슬픔 속에 빠져 있었죠.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의 기억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덤을 짓기로 결심한다. 이 무덤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무덤, 마우솔로스 능류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그의 이름이 이오, 무덤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오솔리엄의 어원이 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 무덤은 단순한 왕릉이 아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둥들, 신화 속 장면을 새긴 부조들, 그리고 왕과 여왕의 조각상이 마치 신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어. 마우솔로스 능류는 진시황릉보다 오래된 고대 왕릉이었고 그 조형미와 건축적 완성도는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다. 지금은 무너지고 사라진 고대의 불가사의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과 영향력은 여전히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표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그 찬란했던 건축물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될까? 약 100여 년 앞서 건설된 이 거대한 무덤, 마우솔로스의 능류는 동시대 어떤 왕민과 비교해도 큰 규모와 아름다운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문헌에 따르면 무덤의 전체 면적은 길이 38m, 폭 33m로 약 380평에 달했으며 높이는 무려 43m에 이르렀다. 이는 오늘날의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 능류의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보다도 조형미에 있었다. 능류 전체는 밝고 빛나는 신제리석으로 건축되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신 장관을 자아냈습니다. 건축 총지휘는 프리엔의 아테나 순전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리티오스가 맡았고 조각 작업에는 스코파스, 네오카레스, 크리아트시스, 티모테오스 등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가들이 각 파트를 맡아 조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무덤이 완성되기 전 아르테미시아 여왕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결국 두 사람은 완공되지 않은 무덤에 나란히 안치되었고 남겨진 예술가들과 인부들은 여왕이 남긴 뜻을 이어가나 열정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후 마침내 능류는 완성된다. 완성된 마우솔로스 능류는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이었다. 높은 언덕 위의 오뚝 솟은 이 대리석 건축물은 햇살을 받아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순전처럼 느껴졌죠. 입구 양옆에는 웅장한 사자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내벽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구조들이 가득했다.
특히 마우솔로스의 통치 지역이 페르시아였음에도 능류에는 그리스 조각 양식이 방안위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층주조는 마치 신전을 연상시키는 형태였고 반면에는 약 12m 길이의 대리석 기둥이 10개씩 늘어서 있었다. 그 기둥 사이에는 높이 3m에 달하는 조각상들이 떼곡하게 들어서 있었으며 이 모두가 하나의 조화 속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받쳐 있는 지붕은 피라미드 형태로 그 높이만도 7m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능류를 가장 신비롭고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은 꼭대기에 조각된 전차상이었다. 무려 6m 높이의 이 조각은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함께 탄 전차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의 정점에서 하늘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언덕 위 햇살 속에서 반짝이던 이 무덤은 고대의 장엄한 그림자 중 가장 화려하고 장대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거대한 마우솔로스 능류의 내부 구조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외부가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웠던 만큼 내부 또한 장식과 구조면에서 엄청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여러 차례의 지진이 이 웅장한 구조물을 무너뜨렸다. 1409년 성지 원점을 떠난 요한 기사단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미 능류는 상부 구조가 무너진 상태였고 기단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단은 그 석재를 자신들의 요새 수리에 재활용했으며 벽면을 장식하던 조각 구조들은 성벽 장식에 이용되었다. 이로 인해 마우솔로스 능류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사단의 클로드 지사는 자신이 발견한 지하 묘지를 이렇게 묘사했다. 대리석으로 만든 무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관의 죄범하기로 결심했지만 다음 날 다시 와보니 이미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고 판돈 조각들과 보석 파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덤 내부 또한 내부만큼이나 정교하고 찬란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흰 대리석, 금잔 조각, 미완의 자마마함. 마우솔로스 능류는 지금도 전설처럼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잃어버린 내부의 모습은 여전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한편의 증언만으로는 마우솔로스 능류의 내부 모습을 온전히 그려내기엔 너무나 부족했다. 1970년대 덴마크 아르오스 대학의 예테셈 교수와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이 능류는 십자군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미 도굴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사망한 조 할리카르나소스를 차지했던 세력만 해도 10기가 넘었고 무려 1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도굴과 약탈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무덤은 수많은 침략자들의 손에 유린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에 있던 원형은 온전히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또한 예테셈 교수는 클로드 지사단이 남긴 내장통 도굴 기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 기록들은 전형적인 과장이나 신화의 영역에 가까우며 실제 고고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는 지금도 마우솔로스 능류의 내부 구조와 장식이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혼을 꿈꾸며 세워진 두 사람의 무덤은 결국 세월의 무게 안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위대한 사랑과 장엄한 이야기의 집합체는 이제 파문 속의 신이하게 남은 한 폭의 그림처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고대의 불가사의가 사라져갈 무렵 또 다른 전설이 동방의 땅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진시황은 영생을 꿈꾸며 모든 미신과 전설을 치적했다. 방사들이 많아길 동해 너머에 삼신산이 있으며 그곳에는 불로장생의 영향이 존재한다. 이 진시황은 방사 중 하나였던 서곡에게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하사해 그 양을 찾아오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서곡은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신왕제는 또 다른 방사인 노생을 삼신산 중 하나인 공내산으로 보낸다. 노생은 그곳에서 선문고 나는 신비한 존재를 만나 철로비결이라는 고소를 얻게 된다. 이 책을 해석하면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믿은 시황제는 반대 최고의 학자들을 총동원해 내용을 해독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해석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랜 시간 끝에 알아낸 건 단 하나의 글고 맘짐자고 즉 짐나난을 마마리아에 자는 독방의 오란기에 흉노라는 문장이었다. 시황제는 이 글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복관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거대한 장벽의 건설을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호수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장대한 성벽의 기원이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시황제 선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다. 그리고 만리장성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전설과 민담이 얽히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인 이야기다. 중국 호북성 방산 일대에는 지금도 원몸이 털로 덮인 인간형 존재, 모인이 산속을 떠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모인들은 본래 시황제 시절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된 백성들이었다.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다 산속으로 도망친 그들은 대대로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며 짐승처럼 변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사람과 원숭이의 중단처럼 묘사된다. 더 무서운 전설은 모인들은 아직도 시황제의 명령에 따라 성벽을 짓고 있으며 진신안이나 장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친다고 전한다. 어떤 고문 안에는 진시황이 직접 모인을 목격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 그들은 단지 민담 속의 괴물이 아니다. 고대 제국의 무리한 욕망과 거반이 만들어낸 비극의 일용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는다. 영혼을 꿈꾼 자들의 마지막 흔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는가? 4.5 어떤 날 발탱이 떡질처럼 말린 흉상에 대해서 내린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온몸이 짐승의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인간의 형상을 지녔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스불교 나는 고대 중국 민간사 진록에는 진시황이 이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란 속 존재들은 모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원래 만리장성 축조에 도망된 인부들이었지만 혹독한 중노동을 견디다 못해 산속으로 도망쳤고 대대로 밀림에서 살아나며 미연까지도 야수처럼 변해간 자들이었다. 이 선화는 오랫동안 진시황의 폭정에 대한 비판적 풍자 혹은 가상의 민담으로 여겨져 왔지만 일부 학자들은 실제 역사적 모티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도망친 노동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깊은 산속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었고 시간이 흐르며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난 흔적이 부전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 기묘한 전설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만리장성을 눈물로 무너뜨린 맹강녀의 설화다. 먼 길을 걸어 장성까지 찾아온 맹강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인부들이 말하길 이미 범이랑 함께 일하다 죽어 성벽 속에 묻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맹강녀는 밤낮으로 성벽 앞에서 오열한다. 그 오름은 돼지를 흔들었고 결국 성벽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수많은 백골이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본 맹단녀는 하나의 전설을 떠올린다. 진정한 사란이 유골은 살아나는 사란의 피를 빨아들여 붉게 물든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백골들 미로 피를 흘렸고 수많은 휘골 중 오직 하나만이 피를 머금고 붉게 물들었다. 맹단녀는 그곳이 남편임을 직감하고 그를 회골을 등에 지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러나 추위에 지쳐 도중 눈을 감고 말았고 그 순간까지도 남편의 유골을 통해 꼭 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에 맹단녀의 사랑을 세워 그녀의 슬플 사랑을 지리게 되었다. 맹단녀의 설화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바로 지시만의 무자비한 폭점을 통자하고 사랑의 눈물로도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5일 설화와 맹단녀 설화. 두 전설 모두 사실일 수도 허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고통, 사랑, 그리고 저항이 녹아있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찬란한 역사 이적지다. 하지만 그 웅장한 성벽이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그 희생은 결국 성벽보다 더 큰 이야기를 남겼다. 그리하여 그 밤은 참으로 기묘한 밤이었다. 염원을 꾼꾼 성지의 명령 아래 오름과 전설 그리고 잊혀진 존재들이 태어난 밤이었다.